19.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낮에 군기의 자루를 붙든 채 쓰러졌던 프라첸 고지의 같은 장소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고 구슬픈 앳된 신음소리를 무의식 중에 계속하고 있었다. 저녁때가 되어 신음소리도 멈추고 완전히 조용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무의식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문득 자기가 아직 살아있고 불타는 듯한 무엇인가를 잡아 찢는 듯한 머리의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느꼈다. 저건 어디일까? 어제까지 모르고 있던, 그리고 오늘 비로소 본 저 드높은 하늘은 이것이 그에게 최초로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도 난 역시 몰랐었다. 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 나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차차 다가오는 말굽 소리와 프랑스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는 눈을 떴다. 머리 위에는 구름이 한창 높게 떠 있을 뿐 의연히 변함없는 그 높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구름의 틈바구니에서는 짙푸른 무한의 시면이 엿보였다. 그는 머리를 돌릴 수가 없었으므로 말굽 소리와 얘기 소리로 미루어 보아 틀림없이 자기 옆에 다가와서 멈춘 듯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말을 타고 다가온 사람은 두 부관을 거느린 나폴레옹이었다. 보나파르트는 싸움터를 순시하면서 아우게스트의 둑을 저격하고 있는 포병대를 정원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는 싸움터에 유기된 전사자와 부상자의 순시에 착수했다. 훌륭한 사내로군 하고 나폴레옹은 전사한 러시아의 척탄병을 보고 말했다. 그 병사는 얼굴을 진흙 속에 틀어박고 꺼멓게 된 목덜미를 보인 채 벌써 굳어버린 한쪽 손을 기다랗게 내뻗고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다. 폐하, 이제 포탄이 없습니다. 이때 아우게스트를 사격하고 있던 포병대에서 달려온 한 부관이 보고했다. 예비대에서 가져오도록 해.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자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내팽개쳐진 군기 자루 옆에 하늘을 향하여 쓰러져 있는 안드레이 공장 옆에서 말을 멈추었다. 군기는 이때 벌써 전리품으로서 프랑스 군에게 빼앗겨져 있었다. 아, 정말 훌륭한 죽음이다 하고 나폴레옹은 볼콘스키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것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한 사람은 나폴레옹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는 이러한 말들을 입 밖에 낸 당자를 사람들이 폐하라고 부르는 것을 귀에 담았다. 그러나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 기분으로 그는 이러한 말들을 들었다. 그는 그것에 흥미를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반 주의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내 잊어버렸다. 머리는 타는 것만 같았고 온몸의 피가 흘러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에게는 다만 자기 위에 더 높이 있는 영원한 하늘만이 보였다. 그는 이 사람이 나폴레옹, 그가 동경하는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은 그 나폴레옹도
흰 구름이 떠있는 높은 무한한 하늘과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조그마하고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됐다. 지금 누가 자기 옆에 있건 자기에게 남이 뭐라고 말하건 그에게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 옆에 멈춘 것을 그는 기쁘게 생각했을 뿐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어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생각되는 삶으로 되돌려 보내주었으면 하고 오직 그것만을 바랄 뿐이었다. 참으로 그는 지금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서 삶이라는 것을 실로 훌륭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좀 움직여 무슨 소리를 내보려고 있는 힘을 다 쥐어짰다. 그는 가냘프게 한 다리를 움직이고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나약하고 병적인 신음 소리를 냈다. 이 잔 살아있군 하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이 젊은이를 일으켜서 의무실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해놓고 나폴레옹은 란너 원수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란너는 모자를 벗자 미소를 띠고 전승을 축하하면서 황제에게로 다가갔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들것에 실리기도 하고 운반될 때에 흔들리기도 하고 의무실에서 상처를 꿰매기도 했을 때의 엄청난 아픔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무렵 다른 러시아의 부상병과 포로 그리고 장교들과 함께 병원으로 운반되어 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이 이동 때에는 다소 기분이 상쾌해져서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맨 처음에 들은 말은 재빠르게 짓거리는 호위 장교의 프랑스어였다.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돼. 곧 폐하께서 지나가실 테니까 폐하께서도 이 포로들을 보시면 틀림없이 만족해 하실 거야. 오늘의 포로는 너무나 많아서 마치 러시아군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야. 폐하께서도 아마 진절머리를 내실 거야. 하고 다른 한 장교가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말이야. 듣자니까 이 사람은 알렉산드로 황제의 건의 사단 전부를 지휘하고 있었다더군. 하고 첫 번째의 장교가 하얀 건의 기병의 정복을 입은 러시아 장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볼콘스키는 이 사람이 베체르부르크의 사교계에서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래퍼닌 공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한 사람 부상을 당한 건의기병 장교인 19살쯤의 젊은이가 이 사람과 나란히 서 있었다. 보나파르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 말을 세웠다. 누가 최고참이지? 하고 그는 포로들을 보고 물었다. 대령 래퍼닌 공작이 지목되었다. 자네는 알렉산드로 황제의 건의기병연대의 지휘관인가? 하고 나폴레옹이 물었다. 저는 기병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래퍼니는 대답했다. 자네 연대는 훌륭하게 자기 임무를 다했어. 하고 나폴레옹이 말했다. 대사령관의 찬사는 일개 병졸에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하고 래퍼닌이 말했다. 그 찬사를 기꺼이 그대에게 주노라. 하고 나폴레옹은 받았다. 자기 옆에 있는 이 젊은이는 누구지? 래퍼닌 공작은 수어젤렌 중이라고 대답했다. 힐끔 그쪽을 바라보고 나폴레옹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 젊은 몸으로 우리들과의 싸움에 뛰어들다니 훌륭한 일이로군.
젊기 때문에 용감해질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고 뜨듬뜨듬한 목소리로 수어 젤레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훌륭한 답변이다. 하고 나폴레옹이 말했다. 자네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일세. 포로라는 전리품을 한층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앞쪽의 황제의 눈에 띄는 데에 놓인 안드레이 공작은 그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나폴레옹은 그를 싸움터에서 본 것을 기억해낸 듯 그를 향해서 젊은이란 명칭으로 이야기를 건넸는데 이것은 볼건스키가 처음으로 황제의 기억에 나타난 그때의 말이었다. 아, 자네였었군, 젊은이. 하고 그는 말했다. 기분은 어떤가? 우리 용사. 안드레이 공작은 불과 한 5분 전까지도 자기를 운반해준 병사에게 몇 마디의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도 지금은 거저 쏘는 듯한 눈동자로 나폴레옹을 똑바로 바라볼 뿐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는 이 순간 오늘 그가 발견하고 이해한 그 공평하고도 선량한 높은 하늘에 비하면 나폴레옹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온갖 흥미, 천박한 허영심, 승리의 기쁨, 그리고 영웅인 그 자신까지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조그마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그는 대답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출혈로 인한 쇠약, 깊은 상처의 고통, 가까이 예상되는 죽음들이 불러일으킨 준엄하고 장중한 사상에 비하면 온갖 것이 모두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눈을 쳐다보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위대함의 부질없음과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부질없음과 살아있는 자는 누구 한 사람 그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던 더 한층 부질없는 죽음이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황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 대장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자들을 잘 보살펴주고 내 진영으로 데려오도록 해주게. 시랄르레이에게 상처를 보이게 하겠다. 그럼 또 만나세, 레퍼닝 공작. 이렇게 말하고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하자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은 자기 만족과 행복에 빛나고 있었다. 병사들은 안드레이 공작을 운반해 오는 도중 누이 마리아가 목에 걸어 주었던 황금제 성상이 마침 눈에 띄어 몰래 풀어두었었으나 포로에 대한 황제의 부드러운 태도를 보고 불이 나게 그 성상을 먼저 대로 걸어주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누가 어째서 그것을 다시 걸어주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어느덧 군복 위로 가느다란 금사슬이 달린 성상이 걸려 있었다. 아, 얼마나 좋을까. 누이가 정성스럽게 공손하게 목에다 걸어준 이 성상을 바라보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모든 것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 명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성에서는 어디서 구원을 찾고 저 성에서는 무덤 속에서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두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지금 하느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누구한테 난 이걸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호소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로서는 위대하다든지 가치가 없다든지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한 불가사의한 힘의 말인가 하고 그는 혼자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누이 마리아가 이 부적 주머니 속에
꿰매 넣어준 하느님께 대해서일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나에게 이해되는 것은 모두 부질없다는 것, 무엇인가 뜻을 알 수 없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가 위대하다는 것만이 확실하다. 들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릴 때마다 안드레이 공작은 다시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열병 환자 같은 상태가 차차 심해지고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전투 전야에 경험했던 아버지, 아내, 누이, 그리고 머지않아 태어날 자기 아들에 관한 공상, 그리고 작달막하고 보잘것없는 나폴레옹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높은 하늘 등이 거의 열띤 환각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르이스의 고르이에서의 조용한 생활과 평화로운 가정의 행복이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가 이 행복을 즐기고 있을 때 느닷없이 그 냉담하고 천박한 눈빛을 한 남의 불행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작달막한 나폴레옹이 모습을 나타내자 그와 동시에 회의와 고민이 시작되었으나 오직 그 하늘만이 평안을 약속하고 있었다. 새벽 역전 모든 공상은 뒤범벅이 되어 인사불성과 망각이 뒤섞인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버렸지만 이 상태는 나폴레옹의 시의 랄러레이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보다는 죽음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다. 이 자는 신경질인 데다가 담접질이어서 하고 랄러레이는 말했다.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결과 안드레이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그 지방 사람들의 손에 건네어져 보호를 받는 몸이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